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아주 명민하게 그의 계획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자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 달을 채웠습니다. 그는 EU와 나토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3월 22일 EU를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25일 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알면 EU는 러시아를 겁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모바일폰을 들고 나온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울리는 사이렌 소리 같은 전쟁의 참상을 EU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젤렌스키는 독일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침략자에게 단 1유로도 줘서는 안 된다면서 독일이 침략자들에게 스폰서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모바일폰에 녹음된 사이렌 소리를 20초 동안 들려줬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같은 사이렌 소리를 매일같이 들으며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24일 젤렌스키는 나토, EU, G7이 러시아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이에 대항해 몇몇 파트너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이 전쟁은 자신이 종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나토, EU, G7에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이미 밝혀놨으며 누가 우군인지, 누가 돈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팔아먹는지를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은 독일이나 헝가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젤렌스키는 생각보다 노회합니다. 나토에 대해 설득 정도가 아니라 거의 훈계조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해준 게 뭐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노플라이 존을 선포해달라는 요청도 무시당하는 바람에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한 달을 버틴 끝에 러시아군이 패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군이 나토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와 정전 협상을 벌이면서 나토 가입을 포기라도 할 것처럼 냄새를 피우던 때와는 180도 변했습니다. 젤렌스키는 24일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회색지대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던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나토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물량에서 압도적인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다면서 나토가 보유한 전세의 1%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사태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라브로프 외교부장은 폴란드 측 파트너와 만났을 때 나토의 다음 의제는 나토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같은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자주 입장을 바꾼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작전 한 달 동안 15명의 고위 장성을 잃었습니다. 특히 14번째로 사망한 장성의 경우 그의 참모 10여 명과 함께 폭사했습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최고의 지휘관을 잃은 건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인공위성과 무인기를 동원한 미국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AI로 좌표를 찍어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덕분에 러시아 장성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기갑부대가 힘을 못 쓰고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방 측이 지원해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위력을 발휘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야포를 동원한 집중 포격으로 러시아군의 전차를 격파한 것은 미국의 정찰 자산 덕분입니다. 특히 풀로 위장한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된 것이 그렇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노플라이 존을 선포해달라는 젤렌스키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스팅어보다 훨씬 강력한 스타스트릭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운용 방법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스팅어처럼 하나씩 운용할 수도 있고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해 병사 한 명이 다룰 수도 있습니다. 스타스트릭 미사일은 탈레스의 제품으로 1997년에 영국군에 보급된 휴대용 또는 차량 탑재용 방공 미사일입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사정거리가 7km에 달합니다. 발사 속도는 마하 3이라 헬리콥터와 드론은 물론이고 모든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적 전투기와 가까워지면 세 개의 다트가 한꺼번에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게 되는 특이한 방식입니다. 스타스트릭 외에도 스팅어를 포함한 휴대용 방공미사일은 영국과 미국 등 나토 회원국 주도로 이미 900기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됐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직접 개입만 안 했을 뿐 엄청난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과 나토가 싸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한편 마리오폴에서 80km 떨어진 흑해 연안의 베르디안스크 항에서는 정박 중이던 러시아군의 양육 강습함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또 다른 러시아 군함은 신속하게 대피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교전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를 근접해 포위하던 동쪽의 러시아군은 55km 후반까지 퇴각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카스피해 군함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목표물을 향해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킨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탄약고로 사용되던 키예프의 대형 쇼핑몰을 파괴한 데 이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칼리브르 말고도 바스존 대함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칼리브르 미사일은 사정거리 2500km의 핵탄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비장의 무기 칼리브르가 동원되자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저강도의 전술 핵탄두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취일퇴하던 우크라이나 작전이 여의치 않아 수렁에 빠진 듯한 상황에서 크렘린 분위기도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최측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을 물러나게 했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은 2월 27일 이후 2주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런 억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월 24일 푸틴과의 화상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요즘 쇼이구가 너무나도 일이 많아 미디어에 노출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세간에 나도는 말들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전투 전개 과정은 물론이고 젤렌스키가 전 세계에 명령하듯 호통을 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중군 기자를 하면서 분쟁 뉴스에 잔뼈가 굵은 언론인 라라 로건이 아메리카스 보이스 AM에 출연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라라 로건은 CBS, MBC, CNN, 박스 등 여러 매체를 거친 중견 기자입니다. 그녀는 모두가 에픽 스케일의 거짓에 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라 로건은 젤렌스키는 빅텍과 선거 사기로 선발된 지도자들처럼 선발된 꼭두각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젤렌스키가 검은색 기교한 복장에 하이힐을 신고 나와 음산한 분위기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라라 로건은 푸틴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가면서 키예프로 직행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바이오랩으로 향했다면서 전염병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온 미국의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스뉴스의 전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에드 헨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200만이 넘는 난민을 발생시켰다고 말하자 라라 로건은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역정보가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악명 높은 아조프 대대는 미국과 나토의 자금 지원을 받아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말도 못하는 파괴와 살인을 저질러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진처럼 나토 깃발과 스와스티커를 배경으로 아조프 대대가 포즈를 취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라 로건은 아조프 대대가 나치 공모자지만 면죄부를 받은 역사도 소개했습니다.
최장기 CIA 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가 2차 대전 이후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우크라이나를 빼줬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라라 로건은 미국과 그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의 나치주의자를 금전으로 지원하고 무장시킨 역사는 오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푸틴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레닌그라드 포위에서 수많은 친척들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그 속사정을 모른다면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크라이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시진핑에 대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갑자기 엉뚱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시절 310조에 따라 중공에 가했던 관세 제재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중공 상품 549개에 가했던 관세 가운데 352개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조치를 완전히 뒤집은 조치인데 바이든이 중공과 어떤 관계를 수립하려는 목적인지 전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랩탑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팍스뉴스 등은 이제 헌터가 아버지를 위해 죄를 뒤집어쓰고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자의 비리는 중공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걸쳐 있습니다. 바이든은 벨기에 브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발생한 식량 위기가 진짜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러시아 제재의 대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위기가 타이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지 3주 만에 4,800억 뉴 타이완 달러, 위화로 170억 달러가 타이완 자본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미사일 발사 같은 아주 심각한 위협은 아직 없습니다. 중공에 대한 무역 보복 관세 철회와 타이완의 외자 탈출이란 두 개의 현상은 아주 미묘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